그랬던 하야시 곤스케의 작전은 쭉쭉 먹혀 들어갑니다. 이때 고종이 기습적인 국외 중립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비록 실패했습니다만은 이야기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아시는 대로 1884년 우리는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죠? 갑신정변이 있었고 그 해에 러시아와 수교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개항 후 구미 제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은 나라는 아시는 대로 1882년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과 왜 최초로 수교를 맺게 되었느냐? 우리는 대외 국가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특히 서구 열강들에 대해서는. 좋은 인식을 갈 수도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청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식민지로 변해가는데 열강들이 좋은 이미지가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정보를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청나라 주1공사가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인데 그 조선책략책에 보면은 연, 미, 결, 일 그리고 일본과도 가까이 사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연결하고 청나라와 결속을 강화시키고 일본과도 협조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이 러시아만이 조선을 침해할 수 있는 나라니까 그 러시아만 막으면은 조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 큰 사람들 나라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나라는 아메리카다. 그 아메리카를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 해가지고 아름다울 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에 미국하고 쓰는 계기가 바로 그 황준원의 조선책략 때문입니다. 이 조선책략에서 미국과 연결해서 일본과 결탁하고 청나라와 협조하여 러시아 남하를 막아야 된다. 러시아 남하를 막는 길만이 조선이 살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구미 제국 중에 미국이 최고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최초로 구미 제국 중에 1882년에 수교를 맺었죠. 그때 미국에게 서로 조약 안의 내용이 핵심은 이렇습니다. 조선이 어려울 때 미국이 와서 도와주고 미국이 어려울 때 조선이 가서 도와준다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신 일본에게, 당시 미국에게 취해법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영국과 맺었고 독일과도 수교를 맺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들어와서 수교 맺자니까 노 했습니다. 왜? 천주교 때문에 안 돼. 러시아가 와가지고 수교합시다라고 하니까 노, 너는 제일 경계해야 될 나라라고 했다. 노 한 겁니다. 그랬던 러시아인데 왜 갑자기 84년도에 러시아와 수교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자주 학생들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첫 단추는 러시아와 수교를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영국이 뭐라고 했느냐? 러시아 남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남하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이 결정적으로 그들과 수교를 하지 말라. 대신 러시아의 적 부동항을 확보하는데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영국이 조선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청나라한테 물어봐야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와 수교를 안 맺고 영국이
수교 면제 상태이잖아요. 영국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영국에 의존했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안 맺죠. 또 일본이 영일 동맹이 안 맺어졌더라면 절대 러일 전쟁이 터뜨리지 않습니다. 또 영국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을사늑에까지 안 갑니다. 결국은 저게 뭐예요? 영국을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가장 배척하고자 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러시아 남하는 절대 안 돼. 일본은 자국이 조선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즉 조선의 지배를 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 남하는 안 돼. 그러니까 영국과 일본이 딱 하나가 된 거죠. 만약에 고종이 그 당시에 그 결정을 하지 않고 러시아와 수교를 맺지 않고 영국이 말하는 대로 러시아와 수교를 안 했더라면은 절대 영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동맹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조선과 관계를 하고 있고 조선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때 순간의 선택과 판단이 잘못됐던 거예요. 뭐 지금 와서 그 이야기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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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순간의 실책을 하지 말라고 역사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를 누가 끌어들였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밀렌도로프입니다. 밀렌도로프가 누구냐? 독일인이에요. 그럼 그 애가 어떻게 왔느냐? 밀렌도로프는 이모군란 직후에 청나라가 파견한 외교 고문입니다. 청나라 외교 고문이 밀렌도로프, 독일 밀렌도로프 들어왔어요. 그 청나라를 위해서 일이 돼. 그런데 이 친구가 청나라보다 조국 독일이 속해 있는 유럽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러시아와 유럽이 유럽 땅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요. 왜? 러시아는 끊임없이 남하를 하려니까. 발칸 반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간 통해가지고 쭉 거쳐서 계속해서 러시아 남하 하려면은 100년 동안 계속해서 영국은 러시아 남하 노 꼼짝도 못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밀렌도로프는 유럽에서 러시아와 유럽이 부딪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를 아시아 모델로 끌어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밀렌도로프가 청나라 업무로 온 사람이 고종에게 말합니다. 전하, 러시아에게 수교를 맺는 길만이 일본을 견제하는 길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종이 막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거기다가 명성왕후 민씨까지도 합시를 합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밀렌도로프가 자꾸만 러시아의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종도 그러지 않아도 일본을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할 힘이 약하니까 러시아 사랑해. 우리 도장 찍자 하고 84년에 꽝 하고 도장 찍은 게 그게 러시아와 수교가 체결된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와 수교가 체결되면서 러시아 남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 영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잽싸게 날라옵니다. 어디로 왔죠? 러시아 가장 탐냈던 지역이 금문도입니다. 금문도를 영국이 먼저 선수 쳐버립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러시아 남하지 않는다 약속을 받고 그들이 2년 후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 스토리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행위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 전부 똑같습니다. 우리 국제 정세는 늘 쌓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줄을 서야 우리가 국민들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느 쪽에 서야 우리가 달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수출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수입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소비를 어디로부터 받아들일까? 지금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을 지도자 잘 내려야 국민이 고생 안 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러시아에게 수기를 하지 않고, 아니 물론 대라도 하겠죠. 늦게 하자고 영국의 말을 듣고 했더라면 절대
영국이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러시아 남한을 맡겨서 영국을 끌어들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일동맹이지고 그 영일동맹이 힘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이겼고 거기 이기면서 일본이 착착착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 역사는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외 중립선언을 왜 했느냐, 고종이. 자, 그래서 1899년 러시아가 용안포를 조치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날라와서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 영국이 이제 일본이 영국으로 째깍 날아갑니다. 왜? 자, 지금 가만히 러시아 저자들을 보니까 당장 조선을 보국화할 힘이 없다. 어떻게 힘이 없다고 판단했느냐? 만주까지 들은 이 극동이죠. 극동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 군사는 극소수다. 둘째, 러시아가 극동으로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는 시베리아 철도는 아직 초기 단계다. 그리고 셋째, 러시아의 군대 대부분은 유럽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터졌다 하더라도 즉 조선을 보국화시켜 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이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국으로 가야죠. 왜? 영국이 러시아 나라를 절대 막고 자는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가가지고 놓고 똑똑하니까 정말 피레미가 와가지고 어마어마 큰 고래에게, 영국이 고래잖아요, 당시에. 큰 고래에게 피레미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사귀면 안 돼요 하니까 영국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오케이 하고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는데 동병상련이라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한 겁니까? 여기에 일본은 100만 대군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죠? 하야시가 돈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친러파 관료들을 매수합니다. 친러파 관료들을 매수하면서 정보를 딱 들어보니까 일본 말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씩 이지용, 이건택 등등 싹 매수해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전쟁은 초일기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초일기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종요. 러시아한테 파블로프 당시 우리나라 공사주에 물었습니다. 미스터 파블로프, 러시아 무슨 소식 없냐? 우리는 너희들한테 보국화를 받고 싶다고. 그런데 왜 러시아는 아직도 소식이 없냐? 아직도 너 나라 연락 온 거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폐하,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대한제국의 최고의 선택은 국의 중립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파블로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국의 중립을 선택을 하지. 1903년 12월에 국의 중립선언을 고종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밑에 관료들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 땅에서 1월 21일 날 1904년 1월 21일 날 국외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국외 중립을 선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국 영사관에서 그래 받아들인다, 오케이 이러는데 싸합니다. 러시아 말고는 아무도 인정은 안 합니다. 무효죠.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대한제국을 자기 편에 이끌어 가고 싶죠. 그런데 국외 중립 선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영국이 절대 허용 안 합니다. 왜? 내가 전에 뭐랬어? 우리가 너희들을 보여줄 테니까 러시아 남하만은 시키지 말라. 러시아만은 수교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내 말 안 들었잖아. 그 찬스를 바로 차고 들어간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외 중립 선언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2월 8일 날 기습적으로 터뜨린 게 러일 전쟁입니다. 자, 보실래요? 좀 슬픕니다. 1903년 고종은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본국은 강개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고 국내에 공식 선언했다. 자, 이 밑에 각주 달아놨죠? 이듬해 1월 21일 중국 지부에서 고종이 보낸 특사가 전시 중립 정보를 각국에 타전했다. 1월 21일 날. 내용은 이러하다. 한국 정부는 황명을 받들어 엄정 중립을 선언한다. 자, 보세요. 일본 외교문서 37권 1책 쭉 돼 있죠, 그죠? 요겁니다. 국사관 논총 60지 국사편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중립선언 실패 이유는 무엇이냐? 군사력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국의 중립을 하려 하면은, 우리 건드리면 내 가만히 있어. 나 이쪽 펜도 안 들고 저쪽 펜도 안 들 거야. 하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국여지책으로 국의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힘이 군사력이 아예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거 보실래요? 대한제국 무기 제조창을 설치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총을 한 개도 주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주소 달아놨죠, 여기에? 그지? 예. 그 다음, 또 제국 건국 2년 뒤인 1899년부터 1904년까지 6년 동안 군부 대신이 무려 25명이 바뀌었습니다. 5, 6개월마다 한 명씩 바뀌어버려요. 군부 대신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인 밑에 부하들도 잘 몰라. 좀 심하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도 지 밑에 부하를 잘 몰라. 이런 정책이 왜 나왔을까요? 그래 자꾸만 의심이 갑니다. 고종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쪽 보입니다. 정부 관료들조차 국가 운명을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중립 찬성파, 중립 반대파입니다. 아간파천 이후에 친러 노선을 걷던 고종과 고종 채찍과는 이용이 핵심이었고, 밀약파는 외부 대신 이지용과 군부 대신 민영철이었습니다. 이지용은 직접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석해 접근해서 운동비 1만 엔을 수뢰받았죠. 친일파였던 원수부 해개국 총장 이근택도 친일파에서 친일로 갑니다. 이들은 하야시에게 의정서 체결에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보세요.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전에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바뀌어보다 보면은 정말 공부하는 학도들 그리고 국민이라면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게재를 해봤습니다. 또 고종은 전쟁이 시작되고 식민지 로드맵이 되는 한일 의정서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30만 엔을 헌납받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고종이 보세요. 전쟁이 시작되고 식민지 로드맵이 되는 한일 의정서 체결 직후입니다. 체결 직후에 30만 엔을 받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틀 뒤 3월 24일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 최고 훈장인 금척 대수장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줍니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국서 봉정 이틀 뒤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주한일본 공사관 직원 전원과 고마워요 일본 공사관 직원분들 하고 훈장을 줍니다. 심지어 이토가 타고 온 함장에게까지도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 받았다고 여기에 주었다고 여기 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한일 의정서가 어떤 거예요? 제1조 대한제국은 일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현영, 비현영이에요. 여기 걸면 이거, 저기 걸면 저거, 마음대로. 그리고 4조에는 대한제국 황실에
제3국의 침략이나 자국 내의 밀란에 의해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일본은 자동으로 개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오기 쉽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식민지 로드맵을 만든 거예요. 이거 잘해줬다고 전부 상 줬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왕이 했다고 믿겠습니까? 그럼 이것까지 주기 전까지 고종의 마인드가 뭐였을까?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하야시로부터 30만 원 받고 한일 의정서 체결에 협조한 이건택입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건택은 시국이 급박할 경우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것을 청하는 등 일본보다는 러시아 세력에 의지하려고 하였다. 아까 얘기했었습니까? 친러파라고. 그러니까 친러파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야 이 김인수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조선에서 일본의 태평은 일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한 번의 전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하는가 하면은 필요할 때 차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러시아 총독 알렉셰프 대장에게 비밀리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편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친러주의했던 이건택이 왜 친일로 돌아갔습니까? 러시아가 힘이 없죠. 빌붙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 일신의 영광과 호의호식을 위해서는 바꾸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이건택입니다. 또 보세요. 일본 러일 교섭이 진행 중이던 1903년 10월부터 비밀리에 주한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매수공작금을 투입하면서 친일파 이지용, 이건택 등을 조용하여 한일의정서 체결을 추진하였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한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물이 이건택이라고. 그리고 영일 동맹 체결과 미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일본 가기는 1903년 12월 30일 여한 경우에도 실력으로 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무단적인 대한 방침을 결의하고 착수 시기만을 노렸다. 보세요. 돼 있죠. 우리가 왜 식민지를 받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집행부와 고종, 그들 집행부와 고종 때문에 식민지를 받았기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친일파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어떤 친일 행위 정도는 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적 스토리를 잘못된 것은 고정 사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하기 위해 사료를 찾고 찾아서 할 때 저는 수없이 많이 놀랍니다. 왜? 고종과 친일 관료들의 행동을 보고 한일에서 체결한 식민지 발판을 제공했다.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조 보세요. 한일 양국 세력은 한국 불력할 친교를 보지하고 동양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희정 개선에 관해 그 충고를 들을 것. 그래서 이행령 비행령을 했죠. 이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마음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와의 전쟁, 러일 전쟁에서 한반도 군사 기지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영변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놀랍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줬습니까? 이건 전부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로드맵을 필요한 1조 4조 5개 조항 중에 1조 4조가 바로 핵심이에요. 이걸 만드는 발판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건택입니다. 결정적으로 도장 찍은 사람은 이지용이죠. 눈 감은 사람은 여러 조항 앞에 사로를 봤을 때에 고종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상한 댓글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제 강의를 보고 사료를 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봅니다. 이 한일 의정서 때문에 통치권 장악을 위한 로드맵, 이 바로 대한제설강령입니다. 이 조항, 이 두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일본군의 영구 주둔과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신속히 수용할 것. 무엇을 위해서? 제3국의 침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네. 의정을 감독하여 외교권을 장악할 것. 왜? 일본이 조선을 합병해야 되니까. 그래야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를 위해서 요시다 쇼인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감독하여 징세법과 화폐제도 개량하여 일본 고문관 주도를 진행할 것. 화폐 정리를 해야 재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폐 정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재정의 대부분을 장악해 갔지 않습니까? 교통기관, 특히 경의선 경부선을 장악할 거 왜? 군사 물자를 공급해야 되고 산업 물자를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통신기관과 특히 전시선을 장악할 거 아주 정보가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를 설립하는데 이거 아닙니까? 자, 일본이 농민들을 이주시킬 것. 왜? 식량을 장악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미 그래 통감부 시대라죠. 5년부터 10년까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통감부 시대랍니다. 그 통감부 시대 때 이것이 착착착착 단행되었고 그리고 10년에 합병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게 무엇 때문이다? 한일 의정서 때문입니다. 한일 의정서 가능하게 된 게 무엇 때문이다? 이것도 이지용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친일파 이미지 지우기 위해 더욱 열성적으로 친일했다. 누가? 이건택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쭉 친일파로 살았지 않습니까? 알렉시예프에게 편지도 보내고 차병도 요청을 했고 전쟁을 한 번에 끝난다.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 식으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서기가 좀 뭐 하지 않습니까? 동식을 보내. 이건상으로 하여간 일본 공사관 사람들과 자주 접촉을 하게 하는 등 친러적인 요소가 남아있고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을사늑약 직전에 9월 군부 대신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친일 핵인을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는 30만 원이라는 기밀비를 일제로부터 받고 보세요. 전부 다 넘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훈 1등을 얻고 태극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도 슬프다. 그죠? 야가 일본이죠. 야는 러시아죠. 조선의 백성들을 허리를 쪼매고 땡깁니다. 서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렇게 끌려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태, 이지용, 박재선, 건종현 등등등 고종 모두 책임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백성 또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이 모습이 오겠죠.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종이 얼마나 놀랍는지. 1896년부터 1904년까지 의정부 각 부 대신에 교체했습니다.
장관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냐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바뀐 데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어느 부서인지. 1898년 한번 보실래요? 대신 교체해서 62번입니다. 96, 7, 8, 9, 10, 11, 12, 13, 14, 8년 만입니다. 8년 동안에 62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자주 바꿨을까? 또 여기도 보십니다. 1902년에는 15번. 그죠? 또 1904년 봅니다. 32번입니다. 32번. 자, 그럼 1904년과 1898년이 어떤 행간을 한번 비춰볼까요? 역사를 땡겨볼까요? 자, 1898년은 독립회를 해산시키는 해입니다. 독립회를 해산시키는 그 해에 장관이 가장 많이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종은 강력한 군주권을 끌고 가고 싶은데 독립회는 만민공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끊임없이 정부에 데모를 하고 정부에 디스를 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끊임없이 디스를 가하는 자들을 향해 수장을 자꾸 바꿔야 돼요. 마음에 들어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제일 정치가 혼란스러운 때가 1898년에 대신교체수가 8개 부서에 8년 동안에 62번이 바뀌었으니 이거는 뭐 장관이 누군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파리 목소리 왔다 갔다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얼마나 98년도 독립회 해산하는 그 해에 혼란스러운 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종이 자고나면 바뀌고 자고나면 바뀌고 변덕스럽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해서 요새 말로 장관을 임명했더라면 이렇게 생기겠습니까? 아니면은 교체된 장관이 고종이 바른 소리를 했었겠죠. 그래 또 난리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신이 바른 소리를 하니까 난리거나 아니면은 대신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했거나 아니면은 고종의 변덕이 심해서 그렇게나 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904년 또 역사를 땡겨볼까요? 1904년이 뭐 하는 해입니까? 러일 전쟁이 발생한 해 아니에요? 러일 전쟁이 있었고 한일 의정서가 있었고 한일 협정서, 즉 고문 정치를 하는 협정서가 있었죠. 그 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정치적 모략이 생기지고 친일 행위를 계속 친일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에 고종이 무려 32번이나 장관을 교체시켰습니다. 자, 대신이 자주 교체된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치를 한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왔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흘들은 장관이 바뀌니 이 무슨 정치를 했겠나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연이 뭐 때문에 생겼겠나 말입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불리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고종에게 충성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고종이 변덕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가 한마디로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초래하지 않습니까?